1701년 10월 어느 날 창경궁 취선당에서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불과 12년 전만 해도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입니다. 천안궁녀에서 조선 최고의 자리인 왕비까지 올랐다가 다시 후궁으로 떨어지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 그녀의 14살 아들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518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 희비인 장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요부로, 때로는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그려지는 그녀. 하지만 역사 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정말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사약을 받아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철저한 역사 검증을 통해 희빈 장씨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빈 장씨를 기생 출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기생 출신으로 왕비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아마도 중인 출신이라는 낮은 신분과 궁녀라는 지위, 그리고 드라마와 소설의 각색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엄연히 천민계층이었습니다. 관청에 소속되어 가모와 연애를 담당하는 관기였죠. 반면 중인은 전문 기술직으로 양반과 평민 사이의 계층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옥정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1659년 가을, 서울의 한 역관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장영은 사역원 부봉사라는 종팔품 관직을 지낸 역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소속 통역관 정도 되는 직업이었죠. 어머니는 파평 윤씨 집안의 여성으로 역시 역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역관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중인 계층에 속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천민도 아닌 전문 기술직이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통역관들이었죠. 그런데 장옥정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역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응이는 조선시대 외교 지침서인 통문관제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중국어 역관이었습니다. 통문관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격이 우아하고 호방하며 의협심이 있고 문필에 능하고 중국말을 잘하여 비록 탐욕스러운 중국 사람이라도 감히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였다. 오촌 당숙인 장현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인조부터 숙종 때까지 무려 40여 년간 역관으로 활동하며 역관계 최고 책임자인 수역까지 올랐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오가며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조선 최고의 역관이었죠. 이 집안에서만 20여 명의 역관이 나왔습니다. 그중 7명이 역과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중인 계층 안에서는 명문가였던 것이죠. 재력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장옥정은 이런 집안의 이남 이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옥정이 11세가 되던 1669년 아버지 장영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아버지를 잃은 어린 딸이 갈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인 집안의 딸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얼마 후 장옥정은 궁녀로 선발되어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종 제위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장옥정은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 조씨를 모시는 궁녀가 됩니다. 장렬왕후는 인조의 계비였습니다. 궁녀 생활을 하며 궁중 예법과 교양을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74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숙종. 숙종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종도 외동아들이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손이 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왕 숙종은 총명하고 강단 있는 성격이었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성왕후는 항상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1680년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에 걸려 2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681년 21세의 숙종은 두 번째 왕비를 맞이합니다. 서인 명문가의 딸인 민유중의 자녀 민씨입니다.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당시 인현왕후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여웅 민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서인의 거두 송중길이었고 아버지 민유중도 서인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명문 중의 명문이었죠. 실록에는 인현왕후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이미 숙종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 장옥정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명성왕후가 살아있던 시기부터 숙종은 장옥정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은 장옥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첩해일하여 상의를 영합하니 상의 극히 총애하시니라. 민첩해일,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며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상의를 영합한다는 것은 임금의 마음을 잘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는 의미죠. 장옥정은 숙종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숙종이 1661년생이니 장옥정보다 2살 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젊은 왕 숙종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지적이며 눈치 빠르고 매력적인 장옥정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입니다. 명성왕후는 장옥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싫어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옥정은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왕실 외척이 되기에는 신분이 낮았습니다. 둘째, 장옥정의 오촌 당숙인 역관 장현이 과거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1680년 경신왕국 때 복창군 형제의 신복이었다는 죄로 유배를 간 것이죠. 이것은 집안의 오점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장옥정 집안은 남인 성향이었습니다. 반면 명성왕후와 서인 세력은 서인이었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명성왕후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아들 숙종이 여색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결국 명성왕후는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숙종의 승은을 입은 장옥정을 아예 궁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1681년의 일이었습니다. 장옥정은 궁을 나가 민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숙종은 이별을 슬퍼하며 오랫동안 장옥정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녀는 왕비로서 품위를 지키며 숙종을 내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가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후인 1683년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자위대비가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라고 강력히 건의한 것입니다. 자위대비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효종의 계비로 숙종의 할머니 뻘되는 왕실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왜 자위대비는 장옥정을 도왔을까요?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명성왕후와 서인 세력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과 가까운 장옥정을 지원한 것이죠. 조선 후기 정치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옥정을 반대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1686년 12월 28세가 된 장옥정은 무려 4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거원으로 책봉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재입궁에는 인현왕후도 찬성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인현왕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여인을 다시 불러들이면 왕의 마음이 풀리고 부부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인현왕후의 이런 배려를 두고 실록은 후덕한 왕비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현왕후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에 푹 빠진 숙종은 오직 장옥정의 처소만을 찾았고 인현왕후에게는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1688년 10월 28일 창경궁 취선당에서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윤, 훗날의 경종입니다. 28세의 숙종이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손이 귀해졌습니다. 숙종의 아버지 현종도 외아들이었고 그 아버지 효종도 아들이 둘뿐이었습니다. 후사 문제는 왕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아들을 얻었으니 숙종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갑니다. 숙종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1689년 1월 15일 숙종은 이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 종묘와 사직에 고합니다. 그리고 장옥정을 정의품 소위에서 정일품 희빈으로 승격시킵니다. 원자 책봉.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차기 왕위 계승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인 인현왕후가 아직 젊었습니다. 당시 인현왕후의 나이 23세.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였죠. 조선의 법도와 유교 예법에 따르면 왕비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한 후궁의 아들을 성급하게 원자로 책봉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자는 본래 왕비의 적장자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에게 원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일어섭니다. 송시열은 누구일까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효종, 현종, 숙종 3대에 걸쳐 서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인물이었죠. 당시 나이 89세의 노학자였습니다. 1689년 2월 1일 송시열은 상소를 올립니다. 원자 책봉이 너무 성급합니다. 왕비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보십시오. 10살이 되어서야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미 종묘에 고한 원자 정호를 철회하소서. 이것은 숙종에게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숙종은 경로했습니다. 이미 종묘와 사직에 고한 일을 이제 와서 뒤집으라는 말인가. 명호가 결정된 다음에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숙종은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하지만 승정원에서 명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서인으로 가득 찬 승정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2월 2일 숙종은 삼사와 승정원, 사간원 등 왕의 최측근 요직에 있던 서인들을 모두 파직해버리고 경신한국대에 실권하여 은신 중이었던 남인들을 조정으로 불러 교체합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중도에서 정읍으로 이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89세의 조선 최고 유학자가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정치사의 분수령이 된 기사환국입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재집권했습니다. 김수왕, 김만중 등 서인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1689년 5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투기가 심하고 간특한 계략을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실록을 쓴 사관조차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중궁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10년간 후궁의 투기와 이간이 있어 폐출의 애군을 당했다.
그러나 왕비의 언동에 한 가지도 지적할 만한 잘못이 없으며 그 행실에도 결함이 없음은 신하와 백성이 모두 알았다. 아무 죄도 없는 왕비가 패비가 된 것입니다. 서인 오두인, 박태보 등 80여 명의 신하가 상소를 올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참혹한 형문을 받았습니다. 5월 2일, 인현왕후는 왕비의 옷을 벗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궁녀들이 눈물로 배웅하는 가운데 흰 가마를 타고 궁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비와 유생들이 곡을 하며 뒤를 따라 넓은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유생은 패비 전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 가던 중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친정인 안국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폐서인의 신분이 되어 5년간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옥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1690년 10월 22일 장옥정은 정식으로 왕비 책봉식을 올립니다. 아버지 장영은 옥산부원군으로 추중되고 첫 번째 부인 고 씨는 영주 부부인으로 생모 윤 씨는 파산 부부인으로 책봉됩니다. 조상 3대가 정승으로 추중됩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중인 출신, 그것도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518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장옥정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된 장씨,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처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록에는 교만하고 방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술한국 이후 기록이지만 그 이전에도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인 정권도 문제였습니다. 권대훈, 이연기, 남치훈 등 남인 대신들이 서인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복수에 나선 것이죠. 한편 숙종도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완전히 남인에게 넘어가자 오히려 왕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숙종이 환국을 일으킨 목적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서인이 너무 강해지니 남인을 끌어들여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남인들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더구나 남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장씨 일가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숙종의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5년이 흐른 1694년 3월,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서인의 김춘택과 한중혁 등이 패비 민 씨의 보기를 도모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김춘택은 누구일까요? 그는 인현왕후의 사촌 오빠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인현왕후와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가 패비의 보기를 위해 활동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우의정이었던 남인의 미남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이 기회에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대규모 옥사를 일으킵니다. 김춘택 등 수십 명을 하옥하고 범위를 넓혀 일대 옥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숙종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숙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인들이 패비 보기 문제를 빌미로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그러면 견제 세력이 없어져 남인 천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더구나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을 점점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94년 4월 1일 숙종은 돌연 비만기를 내립니다. 옥사를 다스리던 미남을 파직하고 사사하라. 권대훈, 목내선, 김덕원을 유배 보내라. 그리고 소론의 남구만, 박세채, 윤지환을 등용합니다. 이것이 갑술한국입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재집권하는 정권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강경파가 노론, 윤증을 따르는 옹건파가 소론이었습니다. 4월 2일 숙종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폐인을 언급하는 자와 왕세자의 신위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대역죄를 묻겠다. 즉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숙종은 마음을 바꿉니다. 4월 9일 숙종은 패비 민씨를 서궁으로 이전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결정타가 나옵니다. 장씨의 왕후 세수를 거두고 다시 희빈의 옛 자코를 내린다. 패비 민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킨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된 사건입니다. 왜 숙종은 마음을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에 대한 후회, 장희빈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불만, 남인 세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 등등. 장씨는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왕비 옥보는 부수어져 승정원에 묻혔습니다. 부모의 부원군과 부부인 자코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5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론이 강력히 반발한 것입니다. 소론의 우의정 윤지환, 공조판서 신익상 등이 단체로 사직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인현왕후가 9년간 왕비였지만 장씨도 6년간 왕비였다. 더구나 장씨는 왕세자의 생모다. 둘 다 왕비로 대우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조선의 법으로는 왕비가 둘일 수 없었습니다. 영의정이자 소론 영수였던 남구만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미 보기하라는 왕명은 내려졌고 자식이 어미의 죄를 논하며 도로 쫓아내라 마라 의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결국 4월 17일 인현왕후의 왕비 복위가 결정됩니다. 6월 1일 인현왕후는 정식으로 다시 왕비 책봉을 받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생존 상태에서 복위된 유일한 왕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론은 인현왕후를, 소론은 희빈 장씨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씨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여전히 왕세자였다는 것입니다. 소론이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씨를 강하게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장씨의 오빠 장희제도 소론의 보호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론은 장희제를 죽이려 했지만 소론이 세자를 생각해서라도 삼촌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현왕후의 복위 후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폐비 시절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습니다. 폐서인의 신분으로 친정에서 5년을 지내는 동안 인현왕후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식사를 거르고 외출조차 조심했다고 합니다. 명문 사대부 집안의 딸로 태어나 15세의 왕비가 되었다가 8년 만에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된 충격.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복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취선당에 있는 희빈 장씨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빈에 속한 궁녀들이 인현왕후의 침전에 왕래하며 엿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 1700년 3월 인현왕후의 병이 시작됩니다. 실록에는 중증 통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폐비 시절의 힘든 생활로 인해 결핵성 질환에 걸렸고 이후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34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숙종의 슬픔은 컸습니다. 인현왕후 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과도히 슬퍼하시며 난간을 두드리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시니 용안에 눈물이 비오듯 흘러 용포가 물 부은 것 같이 젖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궁녀들이 서로 머리를 부딪혀 왕후의 뒤를 따르려 했고 마을마다 곡성이 진동하여 귀신이 우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소론 일각에서 희빈 장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왕세자의 어머니가 왕비가 아닌 것이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노론은 긴장했습니다.
만약 희빈 장씨가 다시 왕비가 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인 9월 폭탄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9월 13일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고변을 합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모녀를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다. 인현왕후는 병이 아니라 저주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1693년에 숙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입니다. 노론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동생 민진호와 민진원도 증언에 나섭니다. 누나가 생전에 말했습니다. 내 병이 매우 이상하다.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 희빈 장씨의 궁녀들이 항상 내 침전에 왕래하며 창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았다. 숙종은 직접 친국을 엽니다. 9월 26일 인정문 앞에서 희빈의 시녀 설양과 수경이 불려나왔습니다. 고문이 시작됩니다. 고문 끝에 그들은 자백합니다. 취선당에 신당을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1701년 2월부터 신당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희빈이 다시 중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초상화를 만들어 화를 쏘기도 했습니다. 희빈 측에서는 반박했습니다. 1699년 세자윤이 두 창에 걸렸을 때 쾌유를 빌기 위한 것이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소론의 영의정 최석정이 나섭니다. 그는 3차례나 상소를 올렸습니다. 희빈에게 죄가 있다 해도 세자의 어머니입니다. 세자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처우에 관대하게 하소서.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석정을 진천현에 중도부처시킵니다.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10월 1일 숙종은 희빈 장씨의 무례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다며 비판합니다. 대행 왕비가 병에 걸린 2년 동안에 희빈 장씨는 단 한 번도 문안하지 않았다. 중궁전이라고 하지도 않고 반드시 민씨라고 일컬었으며 민씨는 실로 요사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10월 7일 숙종은 중대한 법을 만듭니다. 비너가 후비로 승격되는 일을 영원히 금지한다. 비너는 후궁을, 후비는 왕비를 뜻합니다. 즉 후궁이 왕비로 승격되는 일을 영원히 금지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희빈 장씨가 다시는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을 뿐 아니라 경종이 훗날 왕이 되어도 생모를 왕비로 추존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10월 8일 숙종은 승정원을 통해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희빈 장씨는 자진하라. 1701년 10월 10일 음력 창경궁 취선당 앞에서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습니다. 4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14살 아들 윤, 경종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용히 사약을 마셨는지 아니면 저항했는지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비였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빈 장씨가 죽은 후 그녀의 오빠 장희제도 처형되었습니다. 장씨 일가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무고의 옥에 연루되어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장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사람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위인 김지중이 일가가 장성할 때까지 잠시 제사를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왕세자 윤, 경종이었습니다. 14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경종.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는 때때로 벽을 향하고 앉아서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했다. 또 한밤중에 계단과 뜰 사이를 방황하기도 했고 정신도 안정되지 못했으며 지각도 불분명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경종은 이후 평생 병약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693년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입니다.
세간에서는 어머니의 죄를 고발한 사람이 바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라고 말했습니다. 경종과 영조. 두 형제의 관계는 태생부터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고 33세의 경종이 즉위합니다. 경종은 즉위하자마자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합니다. 유학 조중호가 상소를 올립니다. 어미가 아들로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춘추의 대의입니다. 희빈 장씨의 명호를 정하여 주소서. 하지만 노론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선왕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중호와 동조자들을 유배에 보내라. 조중호는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1721년 신임사화가 발생합니다. 노론이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강요하다가 소론의 반격을 받아 노론 사대신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가 모두 처형당하는 대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론이 집권하자 경종은 1722년 경종 2년 드디어 어머니를 추존합니다. 옥산부대빈, 부대빈은 경종이 새로 만든 자귀였습니다. 왕의 생모인 후궁에게 주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당시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예우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종은 서울 낙원동에 어머니의 신주를 모시는 대빈궁도 세웁니다. 경종은 어머니를 왕비로 추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숙종이 만든 후궁의 왕비 승격 금지법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1724년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8월 25일 37세. 독살설이 제기될 정도로 의문투성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게장과 감을 먹고 탈이 났는데 연인군이 인삼을 권해서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경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경종이 후사를 보지 못한 것이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왕비 단위왕후 심씨는 정신질환이 있었고 경종보다 먼저 요절했습니다. 두 번째 왕비 선희왕후 어씨는 14세에 혼인했는데 불과 2년 후 숙종이 사망하고 경종도 죽었으니 아이를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왕위를 이어받아 영조가 됩니다.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 정권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장씨는 다시 대역죄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민진원을 비롯한 노론은 장씨를 인현왕후를 폐서인으로 만든 원흉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장씨의 무덤도 초라해졌습니다. 원래 양주에 있던 무덤은 1718년 수원으로 이장되었다가 1969년 재개발로 서울릉 내 그늘진 구석으로 다시 이장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른 후궁 출신 왕의 생모들의 원관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희빈장씨 장옥정. 그녀는 기생이 아닌 중인 출신 궁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평민 신분에서 왕비까지 올랐지만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요부로 혹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역사 속 그녀는 어땠을까요? 권력을 탐한 야심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장씨에 대한 기록 대부분은 그녀를 미워했던 노론 정권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당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사환국은 그녀의 아들을 원자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도 다시 희빈으로 떨어진 것도 모두 당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인현 왕후를 저주했을까요? 신당을 설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녀들이 자백했고 물증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 인현 왕후를 죽이기 위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보기를 기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현 왕후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통풍과 폐비 시절의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이 사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 상황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노로는 인현 왕후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남인의 잔당과 희빈 장씨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숙종도 이제 장씨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장씨가 살아있는 한 전국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장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정당했는지 억울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녀의 삶이 비극적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다시 희빈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사약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아들 경종의 인생도 조선의 정치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종과 영조의 대립, 신림사와 이인좌의 난 등 이후 조선 정치사의 큰 사건들은 모두 희빈 장씨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한 시대를 뒤흔든 것입니다. 희빈 장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빈 장씨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야심찬 여인이었을까요?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끝나지 않은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